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와 제 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을 만큼 마음의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록을 남겨놓아야 할 것 같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러니 부디 많은 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 놓치고 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 중에서도 가장 빨리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대학을 나오고 나름대로 꽤 있는 집에서 교육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 이른 결혼을 달가워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의 집안이나 직업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좋다는 것을 몇 번 만나보고 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딱히 다른 직업을 가지지는 않고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집안에 눌러앉을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저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도 꿈도 있었지만 결혼하자마자 임신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네요. 내년에는 뭔가 해봐야지 하는 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어느덧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제 또래 여성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어머, 희정이는 어쩌면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나는 이렇게 완벽한 애는 처음 보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말도 어쩌면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들 희정이 부모님은 희정이 교육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궁금해한다니까. 따로 시키는 게 있나요? 그냥 저는 분위기 잘 만들어주는 거 밖에요. 어머머, 타고났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 아니야? 사실 그래. 타고나는 게 반 이상이지 뭐. 맞는 말이기는 해요. 저희 딸아이는 정말 타고났다 할 만큼 뛰어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딱 그랬어요. 인물이면 인물, 공부면 공부, 성품이면 성품, 그리고 말투 하나까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다 있을 수 있냐고 모두들 감탄을 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아들 아들 노래를 부르시던 저희 시어머니마저 다른 아들 손주들을 다 제쳐두고 저희 딸아이를 가장 예뻐하셨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집안의 보물 희정이 왔냐? 어머니는 희정이만 예뻐하시더라. 우리 아들 서운해요. 예쁘게 생긴 애가 예쁜지만 아는데 그러면 예뻐하지. 다들 희정이 반만큼만 해보라고 해. 그러면 내가 업고 다닐 테니까. 다른 아이들이 사고를 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너무 뛰어나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당시에는 저도 그래서 눈치를 조금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교 회장을 도맡아 했고 성적도 전국권이었어요. 당연히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나왔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으로 해외 유학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이 꿈이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꿈? 무슨 꿈? 나 아나운서가 될래. 갑자기?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언젠가 뉴스 앵커가 되는 게 꿈이야.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내키지는 않았었거든요. 공부를 너무 잘했고 졸업만 하면 데려간다고 할 회사들이 줄을 설 아이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남들 앞에 보여지는 직업이라는 게 원래 스트레스도 크고 또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 내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희정아, 엄마는 네가 너무 힘들까 봐 그게 걱정이 돼. 어느 직업을 가지나 다들 고충은 있지 않겠어? 그럴 거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주 똑부러지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반대할 수 없게 말이죠. 그렇게 딸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라고 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합격했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딸아이 24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하루하루 즐거워 보였어요. 정말 바빠 보였고 또 정말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딸아이가 조금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저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는 그런 엄마의 마음까지 신경 써주는 정말 어떻게 그런 천사를 저에게 주셨을까 싶을 정도의 딸이었습니다. 내 유일한 꿈은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는 거였어. 엄마가 그 젊은 시절 나를 낳고 키운다고 보낸 세월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첫 월급을 탄 돈으로 저에게 선물해준 명품 가방은 아직도 장롱 속에 있어요. 아마도 영원히 들고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이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아나운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 그걸 하면 앞으로 내가 앵커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또 외국을? 사실 딸 가진 부모라면 모두가 저와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딸을 외국에 몇 년씩 보낸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 일인지 말이죠. 뭐 딸아이가 똑똑하고 알아서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세상은 아직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나 외국은 더더욱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말입니다. 유럽이라 치안 걱정도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나 알잖아. 조심해서 똑똑하게 잘 다니는 거. 내가 이번에 이거 못 나가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한 번만 더 허락해주면 안 돼? 평생 후회를 할 것 같다는 그 말에 져주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아시잖아요. 결국 언제나 지는 것은 부모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남편은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에 언제나 찬성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사람의 그릇이 커진다고 말이죠.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어딘가 정말 보내기 싫었거든요. 정말 안 갔으면 했거든요. 유학하러 간다고 했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참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정말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시인지 뭔지 말입니다. 그때 그 감을 믿고 보내지 말걸. 그냥 너 가면 엄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할걸. 그게 너무나 후회가 돼요. 그렇게 딸아이를 보냈습니다. 보내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애써 그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가기로 다 결정이 되어서 떠나는 아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나서였을까? 딸아이에게서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이지 예상치도 못한 연락이었어요. 엄마,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뭐? 결혼? 정말 뒤로 나자빠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해외로 일을 하러 나간 딸이 갑자기 연락 와서 결혼이라뇨. 제가 순간적으로 제일 먼저 한 생각은 혹시 남편이 외국인인가? 그러면 우리 딸은 거기서 영영 사는 건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혹시 사고 쳤나 였습니다. 평소 제가 아는 저희 딸아이 성품이라면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게 일방적으로 결혼을 통보해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둘 중에 딸아이의 결혼 사유는 없었어요.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 나라 사람이야? 아니야. 그럼 너 사고 쳤어?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엄마는 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딸아이는 무언가 말하기 힘든 듯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딸아이에게서 다음 말이 들려오기까지가 저에게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듯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럴 아이가 아닌데 이렇게 망설이는 건 뭔가 큰일이 생겨서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여기서 아는 분 소개로 만난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사고도 안 쳤어. 그런데 뭘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해. 그게 이 사람 집안이 조금 유별나서. 그 순간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집안인가? 아니면 엄청나게 가난한가? 뭐 그런 생각들 말이죠. 원래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안 좋은 쪽으로 다 예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딸아이가 왜 그렇게 말하기 망설였는지 이해가 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사람은 저도 이름을 들어본 기업의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그런 부잣집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색안경 끼고 보겠어. 결국에는 아나운서가 된 이유도 다 시집을 잘 가려고 된 거다. 일에 열정이 있는 척 하더니 다 거짓말이다. 하지 않겠어? 그래서 나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 혹시나 엄마나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됐고.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모두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의 편견이라는 건 쉽게 바뀌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마음속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냥 영원히 그런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잖아요. 그렇게 걱정과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수근거린 거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는 눈빛을 받으며 살아갈 텐데 우리라도 따뜻하게 봐주고 응원해 줍시다. 그건 우리밖에 못하잖아요. 라고 말이죠.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가장 큰 진심 어린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고 말이죠. 많이 사랑하니? 처음으로 내 꿈보다 이 사람을 놓치는 게 무서울 만큼.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그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딸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상처를 받고 돌아와도 언제나 이곳에 나와 아빠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언제 어느 순간이 되었든 만약에 혹시라도 후회되거나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들어지면 다 놓고 엄마와 아빠한테 와. 엄마랑 아빠는 그 언제라도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네 편이니까. 알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과 또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살아갈 일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었고 딸아이는 고맙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 집안과 사돈이 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가 많이 양보하는 결혼 아닙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러니 저희 쪽에서 이 정도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도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니? 그건 바로 시집살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안사돈의 그 인상이 보통이 아니었던지라 어떻게 해서든 시집살이를 하는 것만큼은 막아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나 남편이 들이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사위를 너무 사랑했고 하고 싶어하는 결혼인데 함부로 파투를 낼 수도 없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장이라도 그 결혼을 깨고 싶었습니다. 고생할 딸아이의 미래가 너무나 훤히 보였거든요. 저희 집안도 나름대로 여유롭게 살아온 집안이고 또 딸아이같이 예쁘고 똑똑한 아이라면 어느 정도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는 터였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살 길을 내버려두고 이런 힘든 길을 가는 게 정말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다 모르겠고 네가 고생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야. 나는 정말로 괜찮아. 그리고 살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겠지. 그리고 엄마 딸 알잖아. 정말 다 잘하는 거. 결국에는 나를 좋아하게 되실 거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도 한마디씩 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는 네가 참아. 아 그래. 야, 그런 집안으로 내 딸 시집 보내는 거면 지금 입이 귀에 걸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도 참. 그리고 결국에 애 낳고 잘 살면 다 좋아해. 그래. 얼른 애부터 낳으라고 해라. 그러면 반은 해결된다니까. 친구들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가의 인사까지 다한 상황에서 파투를 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미 회사가 어디고 딸아이가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가는지 소문이 한번 쫙 다 돈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딸아이는 석연치 않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나 태어나서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결혼식은 처음 와본다. 그리고 축의도 안 받더만. 네. 축의 이런 거 받는 거 그림이 안 좋다고 다 같이 안 받기로 했어요. 그래. 그런 집안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희정이 시험이 될 낭반이 보통은 아닌 것 같던데.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은 아니고 신부 대기실에 떡하니 앉아서는 들고 나는 사람들을 도끼 눈을 뜨고 보더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귓속말로 수근거리고 그래서 다들 신부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그 시험에 눈치만 보고 나오더라니까. 저희 딸아이를 미덥지 못하게 생각한다는 것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뒷조사했다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사 결과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투로 이렇게 저에게 말했던 적도 있어요. 아니, 해외에 유학도 갔다 왔고 일까지 하러 간 애가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러니까 오히려 더 수상하잖아요. 적어도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날카로운 눈초리로 저를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딸아이가 그 집에 시집을 가려고 일부러 사위에게 접근해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집안이니만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쳐도 그걸 당사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티를 내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게다가 이미 결혼을 시키기로 허락을 한 거면 자기 며느리가 될 아이인데 말입니다. 솔직히 걱정했는데 결혼식은 잘 치러서 다행이네요. 뭘 걱정하셨는데요? 아니, 아무래도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 식장에서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나름대로 잘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태도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속으로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걸 그래도 이제는 결혼식을 해서 너무 명백하게 사돈이 된 저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앞으로 저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하는 딸아이가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안부 전화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딸아이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 정도 아니셔. 그래도 이제는 예전만큼은 아니야. 잘해주셔. 정말이야? 가끔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는 있어도 막 엄청 심하지는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잘해주니까 다 괜찮아. 제가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 그래도 걱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위의 딸아이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보는 동안 딸아이를 정말 끔찍하게 아끼고 위해준다는 게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딸아이가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구나 하고 이해가 갈 정도로 말이죠. 다른 상황이 힘들고 아파도 남편이 잘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지는 법이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사위 하나만 믿고 그 험한 집으로 들어간 거기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위만 잘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만 딸아이의 편이면 말이죠. 그리고 결혼식 날 사위가 제 손을 꼭 잡고서 했던 말도 있고요. 장모님, 물론 걱정되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어머님 마음 돌려서 독립하겠습니다. 희정이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한 건지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라고 말이죠. 저도 사위의 손을 꼭 잡고는 자네만 믿네 라고 말했었고요. 믿기도 했지만 믿을 곳이 애초에 거기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에게도 안부 전화를 자주 했어요. 안부 전화라고 해봐야 실질적으로는 딸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잘 지내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사위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전혀 시집살이를 안 시킨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희정이도 그 전보다는 편해 보이고요. 얼마 전에는 두 사람이 쇼핑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저에게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점점 놓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딸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 잘하는 아이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도 겪어보면 제 딸아이를 미워할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딸아이가 점점 메말라간다는 것을 말이죠. 너 안색이 왜 그래? 하루는 딸아이의 안색이 정말 눈에 띄게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마음에 붙잡고 물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들어 컨디션이 안 좋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결혼한 딸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다들 할 수 있는 바로 그 생각 말이죠. 임신한 거 아니야? 산부인과 가봤어? 그리고 제 그런 질문에 딸아이도 어딘가 헉하는 얼굴로 바뀌더군요. 그리고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 순간 딸아이도 기대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굉장히 실망한 것 같은 얼굴을 보고서는 저는 정말 철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그런 말을 꺼내서 애를 기대하게 만들었나 보다 싶고, 그리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거 보면 혹시나 지 시어미한테 그 문제로 구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고. 박서방은 뭐래?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 자기가 잘 모르는 거 보면 별 문제 없는 걸 거라고. 희정이는 자기한테 뭐든 다 이야기한다고. 그래도 고부간 문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남편과 저는 정말 걱정이 크게 되기는 했지만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다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딸아이를 그 집에서 손목 붙잡고 나오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물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서 그렇게 할 거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나랑 데이트하자. 그날은 딸아이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온 날이었어요. 그 전에 한동안은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또 전화하면 받지 않기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즘에 사위도 일이 많이 바빠진 건지 어떤 건지 연락이 바로바로 되지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딸아이의 그런 제안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혹여나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닌지 진득하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다른 우울한 생각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엄마랑 정말 놀고 싶어. 딸아이가 만나자마자 저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딸아이와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이서 함께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문득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인 거 알지? 라고 말이죠. 딸아이는 한동안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그러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딸아이의 그 웃음을 보고 안심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오늘 얼굴 봤는데 괜찮아 보이더라 라는 말을 했으니 말이죠.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저 스스로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그런 기분 아시나요?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것 같은 그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가 그날은 다르게 느껴지는 기분 말입니다. 어딘가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죠. 그리고 그런 예감은 적중될 때가 많고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비서 되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사위의 비서라고 하더군요. 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어쩐 일로? 따님분께 지금 일이 생겨서요. 급하게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심장이 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이 달달 떨려왔어요. 무슨 일이 있길래 딸이 아니라 비서가 전화하는 건지
그리고 무슨 일이 어떻게 있길래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건지 따져 묻고 싶은 말들이 머릿속에 돌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서 전화를 뺏어들었어요. 그러고는 굳은 얼굴로 한참을 듣고 있더니 짐을 챙겼습니다. 왜? 왜? 희정이가 왜? 일단 병원에 가보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를 챙겨서 차에 싣고 병원까지 운전했습니다. 남편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챈 순간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불길한 생각 하나가 쑥 치고 나왔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섭다, 죽을 것 같이 무섭다 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저를 불안에 떨게 했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우리 희정이가 여기 왜 있어? 그곳은 바로 장례식장이었거든요. 우리 희정이가 여기 왜 있냐고.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그 순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꿈이구나. 다행이다. 다 꿈이었어. 일어나면 희정이에게 바로 전화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엄마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희정이는 무슨 그런 개꿈을 다 꾸냐고 나를 타박하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을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몽 같은 이 끔찍한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좀비 같은 얼굴로 좀비 같은 몸짓으로 딸아이의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보는 얼굴하고서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처절한 남편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희정이가 약을 먹었대. 뭐? 딸아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보다 더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딸아이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그제서야 사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위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괜찮다며, 잘 살고 있다며, 좋아지고 있다며. 이게 그 결과야? 우리 딸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뭐가 다 좋아지고 다 괜찮아져. 너 뭐 했어? 우리 딸이 이렇게 될 동안 너 뭐 했냐고 이 새끼야.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본 건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머리로 피가 확 쏠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 제 손에 흔들렸어요. 비서인가 하는 사람이 저를 말리러 왔지만 사위가 그러지 말라고 막아섰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우리 딸 살려내. 불쌍한 우리 딸 살려내 이 자식아. 살려내라고. 하면서 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언제 온 건지 안싸돈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런 안싸돈의 옆에서 누군가가 말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감히 우리 아들 멱살을 잡아? 이 사람들이 미쳤나? 사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우리 아들 멱살을 잡았잖아. 저는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생각도 없지만 만약 정말로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멱살을 잡는 게 화가 났다고 치더라도 며느리가 죽었는데 그리고 그 친정 부모가 울면서 탓을 하는 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바로 당일이었습니다. 당일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누군가 급하게 다가와서 안사돈에게 귓속말했고 안사돈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꾹 참는 듯 하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거겠죠.
저나 남편이나 그 모든 상황에 벙쪄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가 박 사장 마누라 장례식장이래? 약 먹었대? 박 사장 그 개새끼가 죽인 거나 다름없지 뭐. 여자들이 그렇게 떠들며 장례식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와 남편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그 여자들을 바라봤고 그 여자들은 당당히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는 사위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니들이 여긴 어떻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들의 말을 다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사위가 눈짓으로 그 여자들을 쫓아낼 것을 자기 비서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고 그 비서를 막아 세웠어요. 장모님,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희정이 가는 길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것이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위를 노려봤고 사위는 정말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우르르 더 들어왔어요. 3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무슨...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주저앉았고 그런 남편을 보던 여자들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했고요. 따님분, 저 남자가 죽인 거예요. 몇 달이었는지 아세요? 저희가 확인한 것만 10명이에요, 10명. 이혼할 거라고 꼬셔서는 온갖 짓 다 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다른 여자로 갈아타고 그러면 시끄러워질까 봐 지 엄마라는 사람이 나서서 뒷수습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그때였어요. 이 미친년들이 돈 받아먹었으면 끝이지 어딜 와 어딜. 마누라 죽었다니까 우리라도 나서야지 싶어서 왔어요. 왜요? 며느리가 여자 많다는 거 알고 따지니까 밖으로 이 일 세워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했다면서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처음에는 아줌마가 죽였나 했다니까? 이년들이 진짜.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다시 정신을 놨어요. 왜 그때 정신을 놨을까도 저 자신이 미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때 그 사위라는 놈과 사돈이라는 년을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왜 쓰러졌을까요? 눈을 떠보니 다시 그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날만 2번째 보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정신이 들자마자 달려서 다시 딸아이의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이미 그 여자들도 안사돈도 사위도 다 자리를 뜨고 없었어요. 남편만이 가운데 앉아서 멍한 얼굴로 딸아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연놈들 다 어디 갔어? 다 갔어. 여보, 우리 희정이 불쌍해서 어째. 이렇게 꽃 같은 나이에 이렇게 가서 어째? 우리 희정이 어째? 남편은 멍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간 상을 어떻게 치렀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아요. 울다가 쓰러지고 다시 울고 다시 쓰러지고의 반복이었습니다. 혹시 젊은 자식을 앞세운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분위기는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사람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차마 위로의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거 말고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정말 모두에게 다 고맙지만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여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화장하고 정말 보내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사위라는 새끼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년 그 둘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요. 그게 제 일생일대에 가장 큰 이루어야 할 숙제가 될 거라고 말이죠. 일단 사람을 시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가 사위가 능력은 없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사돈도 갑질 문제로 고소를 하니 많이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중 같았고 말이죠. 저는 일단 사위의 거래처 사람들에게 사위의 그날 일을 폭로하는 메일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왔던 딸아이의 친구 중 하나가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휴대폰으로 찍어뒀더라고요. 그래야 할 것 같았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필요하실 때 쓰시라며 저에게 전달해줬고 말입니다. 그리고 메일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사장이 있는 회사랑 거래를 하시면 당사의 이미지도 나빠질 우려가 있으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폭로할 테니까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몇몇 거래처가 날아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누가 보면 재벌이라고 할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대기업도 아니었고 게다가 요즘 사장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슈로 말이 나왔던 회사이다 보니 그게 가능했던 것 같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사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 들었습니다. 어디가 이상한 소문이죠? 저는 진실만을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혼쭐이 나고 싶어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반도 안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정신 못 차릴 건가 보네. 밑에 사람 함부로 부린 문제로 시끄러우시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갑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사도는 그것도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거 터지면 정말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런 제 말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더군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 성질 더 돋두지 마시고. 그 회사 옥상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리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반은 협박이었지만 반쯤은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저희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중이었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손녀딸이 그런 문제로 세상을 등진 걸 시어머니도 알아버리셔서 말입니다. 사이에 회사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아시잖아요. 진실은 아무리 트라우마가도 언젠가 터져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어도요. 하나 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그 뒤로는 걷잡을 수 없게 된 것 같았어요. 사이가 회사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문제로 사내에서 크게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되어서야 사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군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말이죠. 그럼 죽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어. 죽으라니까? 나는 네 놈이 이 땅에 멀쩡히 발을 붙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네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할 거야. 너 같은 새끼는 죽을 때까지 진심으로 반성이라는 걸 할 리도 없고 달라질 리도 없으니까. 장모님, 그래도 정용서라는 게 받고 싶거든. 내 딸 살려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저에게 다른 타협점은 없었어요. 똑같이 우리 딸처럼 죽거나 아니면 우리 딸을 살려내든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있을 수 없었어요. 이쯤 했으면 그만하세요. 거참 진짜. 돈 필요하세요? 얼마 드리면 되는데. 뭐? 대단한 대의가 있는 것처럼 지랄하는 것들도 결국은 다 돈 문제인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돈 줄게. 얼마 주면 되는데. 네 딸 목숨값 얼만데. 저는 눈앞에 있는 컵으로 당장이라도 사위 새끼의 머리통을 후려 갈기고 싶었지만 정말이지 초인의 힘을 다해 참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냥 그때 죽여버리고 저도 죽을 걸 하는 후회 말입니다. 사위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위와 함께 일할 곳들에서 사위의 추문을 뿌렸고 그 엄마인 안사돈의 문제도 폭로했어요. 그러는 사이 제 일이 계기가 되어 어디선가 세무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회사에서 쫓겨난 걸로도 모자라서 경찰에 잡혀가게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갈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사위가 도망을 갈 것 같은 날 경찰에 허위 신고를 넣었습니다. 공항에서 사위를 봤다는 신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그날 사위가 도망가려다 잡혔다는 겁니다. 듣기로는 사위는 완전히 후계구대에서 밀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도 자식이 사이만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안사돈도 후처였거든요. 뭐 아름아름 아는 사실이었지만 말이죠. 안사돈이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 가만히 둘 줄 알아? 누가 할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끝났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제 그 말에 안사돈의 인생이 파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해서 찾아온 것 같기는 했어요. 말을 더듬더군요. 여기서 뭘 더 하겠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나는 망했는데. 살아있잖아. 뭐? 내 딸은 죽고 없는데 네 아들은 살아있잖아. 진심으로 하는 소리였습니다. 겁을 주기 위함도 아니었고 뭐 죽이겠다는 말도 아니었어요. 다만 네 아들은 살아있으니 나는 네 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이 여자가 진짜 미쳤네. 그걸 이제 알았어? 생떼 같은 자식 새끼 앞세워 보내고 멀쩡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어? 네 아들은 살아있잖아. 어디서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와?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안사돈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징그럽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으면서 말이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굴 생각이었어요. 제 얼굴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게 징그럽다고 치가 떨리게 그렇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죠. 남편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희정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뭘까? 하는 말 말이죠. 물론 남편도 딸아이를 잃은 것에 너무 슬퍼해 한동안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모든 인생을 놓고 포기한 채로 복수만을 위해 사는 것이 매우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마음은 너무나 이해하지만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딸아이에게 제 앞으로 남긴 편지도 못 읽고 있었거든요. 사위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날 그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엄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지.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남겨질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만 나지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잘못된 선택들이 이렇게 크게 되돌아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나는 언제나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어진 것에 대해서 상실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도 말이에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알고 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 말도 그냥 아주 먼 이야기 같아요. 그저 하루빨리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나 죄송할 뿐입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의 딸로 태어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저는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게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잠시 이별하는 거니까. 다 읽지 못하고 그 편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잊고 행복한 삶을 살라는 딸아이의 그 마지막 말에 차마 그러겠다 약속할 수 없었어요. 저는 딸아이와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아마 평생을 이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들은 제 말이 어떤 뜻인지 다들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의 유일한 동력은 제 딸아이를 그렇게 만든 그들을 평생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것, 오직 그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마 그 분노가 아니라면 저는 이 세상을 놓았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어쩌면 그게 동력이 되어 제가 아직도 숨을 쉬고 살아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더 이상 크게 말리지 않은 것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위는 조사만 받고 쉽게 풀려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여자 하나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식을 장례식장에 왔던 그 여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여자들 또한 사위에게 가지고 있는 앙심이 엄청났거든요. 회사에서 잘린 여자도 있었고 말이죠. 정신병원 들어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인 모양이었어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느니 어쩌느니 하고. 전에 저랑 잠시 얼굴 봤을 때도 갑자기 허공에다 대고 싹싹 빌더라고요.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는 분을 풀 만큼 풀었다고, 저에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의 더 이상의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사위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은 사실 같았어요. 당신 뜻대로 돼서 좋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안사돈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사돈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도피 아닌 도피를 했다고 하더군요.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는 요즘에 그 둘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로 튀었다는 안사돈이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위가 그냥 현재 본인 앞으로 걸려있는 수많은 죄에 대해 도피하기 위해 쇼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밑바닥으로 쳐 박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있잖아요. 제 딸은 죽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뭐든 더 당해도 싸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여기까지예요. 아마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이 저와 함께 분노해 주시고 죽여버리시지 왜 살려뒀냐며 분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사는 게 지옥인 그런 삶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리고 꼭 이뤄낼 겁니다. 그러니 많은 분이 응원해 주세요. 꼭 그래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겠네요. 만약 앞으로 사연을 쓰게 될 만한 다른 일이 생기면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저처럼 힘든 일 없이 남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라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겪어보니 이건 너무 큰 고통인 것 같거든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른이 제 편이거든요. 이런 사연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사연을 들으시고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렸을 적 제 집안 환경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무척 불행하다면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수민아, 사탕 먹으면서 며칠만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랑 아빠가 돌아올 거야. 알았지? 어디 가는데? 엄마, 아빠 급하게 어디 나갈 일이 있어서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 응, 엄마. 저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요. 집이 가난해서 평생 사탕 같은 주전부리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그날따라 사탕을 사주시던 어머니. 제 손에 잔뜩 안겨진 사탕에 너무도 기쁘고 신이 나서 그게 제 인생에서 어머니를 볼 마지막 날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며칠은 이미 훌쩍 지났지만 저는 그럼에도 혼자 남은 집을 떠나지 않고서 그냥 망연하게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돌아올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허나 며칠을 지나니 너무나 배가 고프더라고요. 라면 부스러기와 수돗물 먹으면서 쫄쫄 굶으며 버티고 있는데 정말 이제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저를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것이 바로 시골에서 살던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어찌 이렇게 혼자 있어? 아이고, 내 새끼, 어쩜 좋아. 할머니예요? 할머니라고 해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연락이 돼서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기적으로 아버지랑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버렸고 그게 걱정된 할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혼자서 비쩍 마른 채 부모님을 기다리며 누워있던 저를 보게 된 거였고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펑펑 우시더니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땐 왜 할머니가 우시는지 몰랐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제가 불쌍해서 우셨다는 것을요. 아가, 할머니랑 같이 갈래?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평생 부모님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던 따스한 목소리로 본인과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는 무조건 싫다고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다면서 울었어요. 싫어요. 나 여기서 엄마 아빠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할미랑 가자. 할미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싫다니까요. 할머니, 내 손 잡지 마요. 당장 할머니가 아니면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렸던 전 그런 걸 알 리 없었죠. 그냥 왜 이렇게 엄마랑 아빠는 안 오는지, 대체 언제쯤 우리 집으로 올 건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다시는 얼굴을 내비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나서 정말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랑 아빠, 이 할머니가 할머니네 집으로 꼭 오라고 할게. 그러니까 일단은 나랑 같이 가자. 배도 고프잖아. 분명히 할머니가 와서 저를 달래주기 전까지는 배고픈 것보다는 당장 혼자서 부모님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배고프지 않냐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허기가 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허름한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죠. 철제식기에 끊임없이 숟가락을 부딪히면서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키는 제게 할머니는 본인 몫의 국밥까지 덜어주며 아이고, 이렇게 급하게 먹다가 다 체할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은 거의 다 흐릿한데 정말 할머니를 만났을 때 먹었던 국밥의 그 따스함과 맛은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오랜만에 배가 부르게 국밥을 먹고 난 후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았던 곳은 시골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서울처럼 번화한 곳도 아니었기에 사실상 사는 건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일찍이 할아버지를 잃고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계셨죠.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였기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었지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저와 할머니가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은 라면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뭐 먹고픈데? 나 소세지 먹고 싶어. 아까 길거리에서 소세지 반찬 냄새가 났어. 나도 그거 먹고 싶어. 소세지? 순간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할머니의 얼굴이 어둑하게 흐릿해졌던 게 기억에 나요. 할머니는 돈이 없으셨으니 아마 그걸 사줄 여력이 안 되셨을 거예요. 허나 어떻게 구해오셨는지 할머니는 며칠 후 제게 정말로 소세지를 구워주셨어요. 아마도 옆집이나 건너집의 양해를 구해 얻어오신 소세지였을 거예요. 제가 성인이어서 제 밥벌이를 제가 하고 있었다면은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초등학생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대학까지는 안 간다 치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꾸준하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할머니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쉬지 않고 폐지를 주어야 했어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본인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는 밥을 굶으면 안 된다며 그냥 김치 몇 조각에 흰 쌀밥이라도 꼭 차려놓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할머니의 정성도 모르고 그냥 맨날 맛있는 반찬이 없다면서 투정만 부렸던 것 같아요. 기껏 할머니가 차려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싱크대에 전부 버리고 어리다고는 했지만 너무 철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쯤 돼서는
이미 어느 정도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사탕 하나 던져줄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서럽고 서글퍼 하루는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언제 와? 할머니가 온다고 했잖아. 할미도 그건. 왜 말을 못해? 할머니가 온다 했잖아. 약속 지켜. 수민아, 밥 먹어라, 응? 밥 먹어야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니. 싫어, 이깟밥. 맨날 똑같은 반찬 지겨워. 할머니나 먹어. 가난한 집안을 못 견뎌 일찍이 도망간 아버지. 그리고 졸지에 가장을 잃은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집을 떠났지만 결국 연락도 없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저를 돌봐주는 것은 오로지 할머니 한 명뿐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허나 아직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어린 시절엔 괜히 그에 대한 슬픔과 서러움 때문에 아무 죄도 없고 오히려 저를 돌보시느라 고생하는 할머니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물기에 다 젖어 너덜거리는 폐지도 어떻게든 말려서 팔겠다면서 매일같이 한 보따리씩 폐지를 짊어지고는 집에 오느라 바빴는데도요. 게다가 할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서 들인 노력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거로도 사는 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할머니는 가끔 동네 이웃집에 구걸도 하셨어요. 그걸 알게 된 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갔다 오면서였어요. 어? 저기 수민아, 너네 할머니 아니야? 어디? 봤는데 친구 말대로 정말 저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남루한 행색으로 이웃집에 두 손을 모으고 이런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고요. 나는 괜찮소. 다 늙어가지고 밥 좀 못 먹고 굶는 거 나한테는 별일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하나뿐인 손주가 굶고 있는데 그 어린 것이 배고프고 그러는 건 내 죽어도 못 보겠소. 혹시 남는 쌀이라도 조금 얻어갈 수 있을지. 아휴, 어르신 어제도 오셨잖아요. 저희도 먹을 거 부족해요. 이제 오지 마세요. 사람 참 곤란하게.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셨는데 이웃집 아주머니는 그 앞에 대고 쯧쯧거리며 문을 닫았어요. 할머니 심정이 어땠을지, 얼마나 컴컴하셨을지. 허나 전 당시 옆에 있던 제 친구만 보였어요. 어떡해. 너네 할머니 구걸하시나 봐. 거지에게만 쓰는 그 단어, 구걸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도 창피해 미칠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이 친구는 매일 소세지를 먹을 수 있는 잘 사는 집 아이였는데 말이죠. 저는 그 길로 친구에게 뭐라 말도 못하고 냅다 뛰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할머니에게 책가방을 던지며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할머니는 날 그렇게 쪽팔리게 해야 해? 내가 할머니 때문에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거기 내 친구도 있었단 말이야. 수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할미 알아듣게 말해봐. 설명하기도 싫어. 나 이 집에서 살기 싫어. 가난한 할머니도 싫고 구걸에서 얻어오는 이 반찬도 싫고. 당시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차려놓은 밥과 반찬도 어떤 때는 할머니가 구걸을 통해서 힘겹게 얻어오신 것들이었죠. 하지만 부끄럽게도 어릴 때 저는 그런 할머니의 고생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왜 나는 남들처럼 부모님이 없는지, 할머니는 왜 쓰레기 같은 것만 주워서 집에 오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때부턴 할머니가 보이면 아는 척을 하기 싫어서 슬쩍 할머니가 안 보이는 쪽으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혹시나 같은 친구들이 보면 너네 할머니 폐지 줍냐면서 놀릴까 봐요. 아주 먼 훗날에 알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그 당시 어린 저를 생각해서 저를 먼저 본 날에는 오히려 본인이 돌아서 다른 길로 가고는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제가 본인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만일 신이 저에게 한 가지를 바꿀 기회를 준다면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할머니를 무시하고 싫어했던 그 순간들을 모두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 한 명이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는 장난기도 심하고 성미가 못된 친구였죠. 친구는 자기 집이 잘 사는 걸 이용해서 꼭 못 사는 애들을 놀리곤 했어요. 또 저희 할머니가 구걸하는 걸 봤던 예전에 그 친구는 비밀을 지켜주는 착한 친구였지만 이 아이는 아니었어요. 놀림 당하기 싫어 그리 죽어라 애썼건만 그 친구 눈에 한번 밟히고 나니 순환이 시작되었어요. 그 친구는 일부러 제 책가방 뒤를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은 니네 집 가잖아, 수민아. 우리 집? 아니야, 싫어. 그냥 우리 철수네 가자. 왜? 너가 그랬잖아. 니네 집 잘 산다고. 니네 집 가서 TV도 보고 그러자, 어? 당시 저희 집엔 TV가 없었어요. 제가 거짓말한 거였죠. 허나 부풀리듯 말한 제 거짓말에 아이들은 모두 넘어갔고 잘 사는 수민이 집 가보자며 난리들이었어요. 나중에. 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미친 듯이 달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를 못 보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청첩변력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폐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 옆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고요. 그래, 많이들 먹어라. 니들이 수민이 친구구나. 우리 수민이랑 잘 지내지? 할머니. 수민아, 친구들 왔는데 왜 같이 안 오고 따라왔어? 순간 제 볼이 벌개졌고 못된 친구는 제 표정을 보고 킥킥대고 웃어대기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제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고요. 다음 날 학교엔 소문이 다 퍼지고 말았습니다. 거지집에 사는 이수민이라는 글자가 제 책상에 새겨져 있었고요. 너무도 수치스럽고 비참했어요. 왜 내가 할머니랑 살아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결국 그날 저는 저를 부르는 담임선생님의 목소리도 뒤로 한 채 교실을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학교는 더 이상 제게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모두가 저를 비난하고 비웃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뒤 저는 혼자였습니다. 밥도 혼자 먹었고 놀이도 혼자 하고 공부도 혼자 했어요. 가끔 가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제 곁으로 와 말을 걸려고도 했지만 그 아이들과 말을 섞으면 제가 왕따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꼴일까봐 일부러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수를 잃어가자 그게 티가 났는지 할머니가 어느 날엔 저를 붙잡고 걱정스레 물으시더라고요. 수민아, 무슨 일 있니? 응? 무슨 일 있으면 할미한테 다 말해봐. 할미 때문에 그래?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그게 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제게 미안한 얼굴로 물으시는데 그 얼굴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 아니라고 할머니는 아무 도움 못 된다고 말하며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할머니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요. 하지만 그런 제가 철이 들어 할머니의 감사함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였어요.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17살 때였는데요. 중학교 내내 혼자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만큼은 적어도 혼자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먼 학교였지만 중학교 애들이 별로 없는 곳을 자처했어요. 다행히 그곳 아이들은 저희 집이 가난한 것을 몰랐고 제가 거짓말쟁이의 왕따였다는 것도 몰랐죠. 그 덕분에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할머니도 제 얼굴에 웃음이 피니 보기 좋은지 우리 손녀 웃으니 이쁘네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또 위기가 닥치고 말았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일이었죠. 누군가 저희 가정에 대해 알게 된 거였어요. 바로 당시 저와 함께 다니던 단짝 친구였어요. 당시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 옆으로 가 아는 척을 했는데 단짝 친구가 마침 부모님과 함께 그 옆을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단짝 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친구의 눈빛은 당황스러움이 얼핏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할 말을 못 찾고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고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데 온갖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그 친구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나와 놀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건 오로지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단짝 친구가 변함없이 절 맞이해 주더라고요. 수민아, 왔어? 내가 네 자리 맡아왔어. 우리 책 좀 같이 보자. 나 안 가져왔거든.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똑같이 대하는데 그 순간 어젯밤 제가 품었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되더군요. 거기다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많이도 울렸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니 친구가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나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줬어. 넌 그래도 할머니가 계셨으니 네 밥은 잘 챙겨주셨다며. 난 네가 오히려 부럽다, 야. 잘 사는 친구이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안에 어떤 단단한 착각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남들 시선 때문에 정작 부끄러워하면 안 될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짝 친구는 그 이후로도 저희 할머니를 보면 곧잘 인사도 잘하고 폐지 줍는 일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내색하지 않으면서도 수민이가 좋은 친구를 뒀네 하면서 이뻐라 하셨고요. 단짝 친구 덕분에 저는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깨달음을 동시에 얻었고요. 그렇게 저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는 할머니가 제게 해주는 것들이 정말 어지간한 사랑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아주 살갑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같이 식사도 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할머니가 폐지를 줍느라 늦게 오시는 날에는 미리 할머니 드실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녀딸이 다 컸네. 다 컸어. 그러면 할머니는 폐지를 줍느라 잔뜩 지친 얼굴을 하시고도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저와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할머니처럼 저를 사랑해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비록 부모님은 저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랑보다 더욱 깊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고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나올 수 있었고, 비록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어차피 공부에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적당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도 얼른 할머니를 도와서 생계의 보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을 했습니다. 작은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서 제품을 검수하는 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걸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그날은 고기도 좀 먹고 할머니한테 잘 어울릴 만한 옷도 사드리는 기쁨으로 버텼어요. 물론 할머니는 제가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안쓰러워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는데. 아니에요, 할머님. 나 키워준 것만으로 고맙지. 누가 이런 말썽쟁이 손주를 키워줘요? 할머니니까 해줬지. 그리고 언제나 저를 이렇게 일하게 만든 가난에 대해서 늘 본인 탓만 하셨죠. 할머니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면 탓할수록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할머니, 이제는 저도 돈 버니까 굳이 힘들게 폐지 줍고 그러지 마세요. 라며 할머니가 최대한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아무리 큰 용돈을 줘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언제나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제가 비록 취직을 했을지언정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조금이라도 결혼 자금을 대주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내가 비록 잘 살지는 못해서 어디 다른 집 부모처럼 많은 건 못해줘도 그래도 할미로서 조금은 해주고 싶어.
스승의 은혜보다 더욱더 하늘 같은 것이 저에게는 할머니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다 저에게도 큰 결심을 하게 될 일이 생겼는데요. 공장에서 나와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난 후엔 저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어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집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할머니에게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허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고졸에 배운 거 없는 저에겐 도통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고민을 하다 결국 저는 한계를 깨닫고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 다시 공부를 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란 판단도 들었고요. 그때부턴 오로지 대학 진학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민아,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응? 공부도 좋지만 몸도 챙겨가면서 해야 해. 저를 그때 뒷바라지 해주신 것도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제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폐지를 주우셨고 간간히 간식거리도 만들어 제 입안에 넣어주시며 저를 보듬어 주셨어요. 할머니의 그런 보살핌 덕분에 흐르는 코피를 닦아가며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에 손꼽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게 됐죠. 할머니, 나 합격했어. 정말? 정말이냐? 아이고, 내 손주 장애라. 아이고, 이뻐라. 이 기특한 것, 할미가 해준 거 하나 없는데 이리 좋은 곳에 턱 붙고 말이야. 할머니, 내가 호강시켜줄게, 이제. 할머니는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셨을 때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동네방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틈이 나면 제 손녀딸이 말인데요. 이번엔 하고 제 자랑을 하시곤 했죠. 그런 귀여운 할머니의 모습에 한 번씩 웃음이 빵 터지곤 했답니다. 한평생을 낮은 곳에서 한없이 착하게 사신 저희 할머니 덕분에 저는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너무 다행히 결혼한 남편도 참 착한 마음씨가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넉넉지는 않을지언정 저는 할머니를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때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인성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를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 본인이 힘든 걸 조금 견디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그나마 요즘은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추세라고 해도 저 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무조건 여자는 시댁을 조금 더 우선시해야 하고 챙겨야 하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을 챙기기야 했지만 딱 그만큼 남편이 저희 할머니를 무척 챙겨줬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 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수민이는 제가 잘 챙길게요. 그리고 장모님, 이거 건강식품인데 꼭 챙겨 드세요. 몸에 좋대요. 아이고, 우리 이서방 고마워. 우리 이서방 같은 사람이 없네. 이서방이 있어서 내가 다 든든하고 안심이 돼. 남편은 저희 할머니를 장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처조모이기에 할머니라고 불러야 맞겠지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당신에게 부모님이랑 다름없는 분이신데 당연히 장모님이시지. 그리고 그런 남편의 생각을 저희 할머니도 무척이나 기꺼워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손주이기는 하지만 저를 정말 친딸처럼 보살펴준 것이 저희 할머니입니다. 친자식처럼 아낀 손녀딸의 사위에게 장모님 소리를 듣는 게 저희 할머니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덕분에 저희 할머니는 저랑 남편이 집에 온다고 하면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항상 가득 차려서 주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참 고마운 게 많았죠. 거기다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해서 함께 산 뒤로 결국 할머니는 폐지를 줍는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더 이상 부모로서 저를 이전처럼 챙기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늘 힘들게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게 소녀로서 너무나 마음에 걸렸는데 남편 덕분에 더 이상 할머니가 일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 저 역시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할머니 잘했어. 이젠 일하지 말고 쉬어. 손주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알았지? 알겠다, 요놈아.
몸 건강 잘 챙기고 항상 차 조심하고. 알겠어, 할머니. 내가 자주 연락할게. 할머니는 일을 그만두시고 시간이 많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선 할머니와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각자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솔직히 마음처럼 연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는 결혼하고 약 1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하필 또 쌍둥이였던지라 저는 애를 낳고서 육아를 하면서도 동시에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애들 좀 보고 나면은 하루가 끝나서 피로에 지쳐 골아 떨어지는 게 전부였고 어느 날은 꼭 연락해야지 하고선 마음을 먹으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못할 때가 있고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가 서운한 기색 없이 손주들 안부 물으려 자주 연락을 해주셨어요. 애들은 자냐? 너는 피곤하지는 않고? 네, 할머니. 나는 괜찮아. 할머니, 요즘 연락 못 드려서 미안해요. 잘 지내시는 거 맞죠? 응, 그럼 할미는 다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언제 어떤 이유로 전화를 거셔도 할머니는 늘 제 걱정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증손주들을 저만큼 예뻐하시기는 했지만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웃으시면서도 그만큼 제가 힘들까봐 언제나 걱정하고 또 안쓰러워했던 할머니. 남편 덕분에 할머니에게 혼자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용돈도 드리고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살면서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으려면 엄청 멀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연을 쓴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 이 일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엉엉 울기만 했는데요. 그날은 아이들 돌잔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잔치 이틀 전에 일찍 올라와서는 저희 집에 묵으셨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얼굴을 길게 보는 거라 저도 너무 좋았고 남편도 원체 할머니를 잘 따랐던지라 저희 애들 포함해서 5 식구끼리 참 단란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결혼을 한 뒤에는 마음 편히 할머니랑 식사를 한 기억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애들 돌잔치를 빌미로 오랜만에 할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어서 좋았고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대로 늘 걱정하던 저희 부부 얼굴도 간만에 확인하고 그렇게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증손주들마저 볼 수 있었으니 행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돌잔치가 끝나고 할머니가 가실 때가 되자 남편이 아쉬웠는지 고맙게도 먼저 묻더라고요. 장모님, 하루만 더 묵고 가시면 안 돼요? 나야 좋은데 자네 불편하지 않겠나? 불편하긴요. 이 사람도 그렇고 오랜만에 보는데 장모님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요. 그래도 되나? 할머니는 그렇게 좋아하시며 하루 더 저희 집에 묵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이 벌어졌죠. 할머니가 집에 있는 동안 저랑 남편이 장을 보고서 오랜만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해물탕을 끓여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둘이 나가서 장도 보고 이왕 나간 김에 할머니랑 함께 먹을 것뿐만 아니라 아예 집에 필요한 것들까지 전부 잔뜩 사서는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웬 어린애들이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을 우르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어쩐지 느낌이 그리 좋지 않아서 남편에게 우리 저쪽 한 번만 들렀다 가자 라며 일부러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애들이었는데 그 애들이 폐지를 줍고 계시는 분한테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거지래요, 거지래요. 폐지 줍는 거지래요. 제 일은 아니지만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저는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의 얼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분명 집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할머니였거든요. 순간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할머니를 가장 적극적으로 놀리고 있던 아이의 어깨를 확 붙잡고 너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러는 겁니다. 거지한테 거지라 하지 뭐라 그래요. 뭐야?
너 어머니 전화번호가 뭐니? 뭐냐니까? 당장 어머니 모셔와. 아이의 말에 제가 더 화가 나 눈을 부릅뜨고 핸드폰을 들이밀자 애들은 겁을 먹었는지 뒤로 주춤거리더니 우르르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대로 도망가는 아이들을 다 잡아놓고 혼을 잔뜩 내주고 싶었지만 따라가긴 무리였어요. 대신 제 눈엔 초라하게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였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바로 할머니에게 가서는 호통을 치고 말았어요. 할머니, 내가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나와서 폐지를 줍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그거 하지 말랬죠. 스미나. 할머니는 당황해하셨지만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보고 폐악질하는 소녀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어쩌면 단순한 행동이었을 건데 왜 제 가슴에는 못이 박힌 것처럼 보기가 싫었을까요? 저는 버럭버럭 할머니에게 도대체 왜 날 속상하게 하냐며 날 왜 힘들게 하냐며 크게 소리를 지르다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요. 할머니, 진짜 서울까지 와서 왜 이러세요? 돈이 필요한 거면 제가 드릴 테니까 제발 그놈의 폐지 좀 그만 주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돈 버니까 폐지 줍지 말라고. 이제는 저 결혼해서 할머니가 저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남편이랑 저랑 합쳐서 훨씬 더 큰 돈으로 용돈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왜? 돈 부족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하세요. 얼마가 됐든 간에 다 드릴 테니까요. 수민아, 미안하다. 미안해, 아가. 그런데 순간 갑자기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20년 전쯤 바로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집 가정 형편을 알게 된 반 남자의 하나가 저를 가리키면서 거지 손녀라고 놀려댔을 때가 있었어요. 나 얼마 전에 너희 할머니 봤다? 너희 할머니 폐지 줍잖아. 맞지? 아, 쪽팔려. 나 같으면 그런 거지 할머니 소녀는 안 하고 싶을 텐데. 이 거지 손녀. 아! 너 다시 한번 말해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날 남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쥐어뜯어 놓았고 덕분에 담임 선생님이 저희 할머니를 불러서 학교까지 와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머리를 뜯긴 채 엉엉 울고 있는 남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수민이, 네가 잘못한 일이잖아. 얼른 사과해라. 싫어요. 제가 왜 해요? 얘가 먼저 저희 할머니 놀렸잖아요. 저 놀렸잖아요. 전 사과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렇게 저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푹 쉬셨고 결국 저희 할머니가 대신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미안하다. 미안해. 용서해 주렴. 우리 손녀가 그냥 철없는 마음에 그런 거다. 얘야, 울지 마라, 응? 할머니는 남자의 손을 잡아주며 사탕을 지어주셨는데 저는 그마저도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 할머니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 남자의 편을 드냐면서 말이죠. 긴 시간이 지나고 잊혀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비슷했던 상황을 또 한 번 목격을 하니 저도 모르게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은 저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이자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헤집어질 일이 없어서 상처가 있는 줄도 몰랐을 뿐이었던 거죠. 제가 마구 화를 내자 옆에 있던 남편이 당황하면서 여보, 좀 진정해. 할머니 놀라시잖아. 라며 저를 말렸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남편이 말리는데도 화를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서러움에 못 이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흘끗흘끗대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달래려 드는 할머니의 손길, 남편의 손길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제발 편하게 살았으면 했던 할머니가 과거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들게 일했던 시절이 지금까지도 습관처럼 남아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잠깐 산책을 나왔는데 아휴, 안 주우려고 해도 이게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울지 말아라, 응? 울지 마라. 이 할미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불쌍한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버럭버럭 소리나 지르는 못된 손녀를 꾸짖지 않고 그저 꼭 안아주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사과에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저도 그제야 마음이 진정되어 제 목소리가 컸음을 알고 그런 할머니라 안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할머니, 이제 일 안 해도 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할머니 이제 고생하지 마. 내가 잘할게. 더 잘할게, 할머니. 알겠다. 울지 마라. 우리 이쁜 손녀. 네가 울면 할미 마음은 찢어져 이 녀석아. 그날 저는 집에 가서 눈물이 채 닦이지 않는 눈을 해가지고는 해물탕을 끓여서 할머니와 남편과 셋이 오손도손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해물탕을 드시면서도 제가 운 게 안쓰러운 건지 계속 신경 쓰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할머니를 배웅하는데 할머니는 제 손을 그저 꼭 잡으시며 잘 살라고 폐지는 줍지 않겠다고 그리 말씀하시곤 떠나셨습니다. 전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다 그만 마음이 애달파져 눈물을 훔쳐야 했죠. 요즘은 참 시간 가는 것만 생각해도 심란해요. 결국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할머니도 점점 더 늙어가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법 정정하셨는데 요즘은 보면 허리도 많이 아파하시고 다리도 쑤셔하시고 과거 같지 않은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할미는 괜찮아. 니네 사는 것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지만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요. 할머니가 한평생 저희와 함께 살아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진 못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정리하는 순간에도 할머니와 이별을 하게 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상만으로도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건 좋지 않다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워낙 장걱정이 많은 성격 탓인지 저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저에게 사랑을 주신 만큼 한없이 할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일처럼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여전히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저는 어른이 되지 못한 것 같고 저희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가 그저 오랜 시간 제 곁에 머물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연한 기회로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되신 분들 모두 저희 할머니의 건강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